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울이 가까워 오니까 몸도 으슬거리고 서러운 일을 당했던 것도 생각이 나서 한번 적어보려 합니다. 시댁에 잘하기를 너무나도 바라는 남편과 있었던 일인데요. 결혼 이후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종살이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결혼한 지 16년 정도 된 사람이에요. 40대 중반이고 광주에서 살고 있고요.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이 꽤 커지고 있어서 택배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입장인데요. 아들이 둘 있기 때문에 뒷바라지를 잘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살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 누나 지금 바빠? 지금 잠깐 와봐야 할 것 같아. 나도 방금 연락을 받았는데 아빠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가 보네. 아빠가? 왜? 어떻게 안 좋은데? 어느 날 집에서 전화가 와서 집에 좀 오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부모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말이었어요. 엄마는 당뇨로 인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무리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아버지는 차 사고가 나서 입원을 해야 했어요. 머리를 다치셔서 피가 많이 나고 꿰매었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봐야 했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이 마구 몰아치기 시작하니까 저도 여유가 없어지더라고요. 일단 아버지가 원래 건강이 좋으신 편이 아닌데 타격을 크게 받으시다 보니까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크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 안정을 취하면 되는 거겠죠? 경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70대에 저런 사고를 당하시면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좀 곁에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어쩌다 저렇게 되신 거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마주오던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나 보더라고. 그래서 앞에 가던 자전거랑 너희 아빠를 살짝 쳤나 보더라고. 자전거가 있어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더 크게 사고가 났을 것 같아. 아, 진짜 어쩐데? 엄마도 몸이 안 좋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번에도 검진 받으러 서울로 가야 해서. 너한테 미안한데 네가 좀 와서 아버지 돌봐드릴 수 있겠니? 동생은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저희 애들은 그래도 중학생 정도 되니까 혼자서 준비하고 학교는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좀 친정 상황을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가게 운영이 이것까지 다 케어해야 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엄마가 하도 사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동의를 구해야 했죠. 저 할 말이 있는데. 무슨 할 말인데 그래? 아, 오늘 사실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셨거든. 뭐? 장인어른이? 왜? 많이 다치셨나? 살짝 타박상 정도인데 머리에 피가 좀 나셔가지고 회복에 시간이 좀 걸릴 건가 봐. 아이고 큰일이네. 근데 엄마는 당뇨랑 다른 병들 때문에 서울로 오가셔야 해. 그래서 내가 친정을 좀 자주 가봐야 할 것 같네. 며칠 동안 가게도 직원들한테 맡기고 아버지 돌봐드리려고. 남편에게 이 상황 전반을 말하니까 심드렁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거 되게 힘들어. 그리고 당신 혼자 가서 한다고 해도 부족한 점이 있을 거고. 그냥 돈 주고 사람을 쓰지 그래? 그걸 어떻게 다 하려고? 그리고 우리 집은 그럼 누가 돌보나? 그러려나? 그래도 엄마는 다른 사람 손 쓰는 것보다는 내가 도와주는 게 낫지 않냐고 하시길래. 그거 직접 안 해보셔서 그런 거지 않을까? 여간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몇 달간만 좀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했죠.
남편은 자기 일을 똑부러지게 처리하지만 남일에는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인간관계도 좁은 편이었는데요. 이런 일에서도 아량을 베풀거나 불쌍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닌지라 그냥 남일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근데 듣다 보니 좀 서운하네. 당신은 우리 집 일이 별거 아닌가? 아버지가 다치셨는데. 아니, 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야. 당신이 혼자 집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거기서 시간을 쓸 필요가 있냐는 거지. 그래도 말이라도 좀 걱정해주면 어디가 덧나? 내가 집에 없을 일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아이고, 피곤하게 왜 이러시나? 여튼 나는 일단 친정일 도울 테니까 애들 좀 챙겨줘. 부탁할게. 조금 다투기도 했지만 결국 3, 4개월 정도만 친정에서 생활하면서 간병을 하기로 했죠.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친정에 신경도 못 썼는데 이번에도 모른 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빠, 얼른 나으셔.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으신데 이러면 진짜 위험해질까봐 걱정이네. 우리 딸이 그래도 와줘서 고맙네. 내가 너무 민폐는 아닌가 싶다. 이 서방은 별말 없고? 잘 다녀오라고 했어. 자기가 못 와서 미안하다고. 아빠, 그러니까 몸만 신경 쓰셔요. 고맙네. 이 서방한테도 고맙다고 해주고.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짬짬이 아빠 병원에 들러서 상태를 보고 퇴근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중간중간 전화도 오고 대처도 해야 하니까 여유가 없더라고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이면 좋은데 많이 어려워서 죄송하네요.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자리를 비우는 거니까. 긴급한 일 생기면 언제든지 또 전화해. 네.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해볼게요. 응, 알았어. 쉽지 않네. 이것저것 보는 게 어렵구나. 남편은 그 즈음에 회사에서 감사가 시작되어 야근을 많이 해야 하는 시점이었고 서로 통화도 잘 못하는 입장이었죠. 병문안도 오지도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물어보시기만 할 뿐 내색을 하지는 않으셨는데요. 이 서방은 많이 바쁜가? 네, 감사 중이라 그런가 봐요. 아시잖아요. 그이 이런 거에 예민한 거. 맨날 저한테 전화 와서 아빠 상태 물어보고 그래요. 그래, 남자가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회사 사정도 안 좋아가지고 조금만 이해해줘요. 오고 싶은데 못 오는 거라. 당연하지. 그것보다는 내가 많이 미안해서 그렇지. 네가 회사 일도 못하고 여기로 오는 게. 에이, 됐어요. 얼른 회복하셔야죠. 아빠는 연신 괜찮다며 별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죠. 아무래도 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굉장히 미안해 보이셨어요. 아무래도 저 혼자 모든 일을 다 하기가 힘드니까 도움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저랑 친하게 지내던 옆집 언니가 있었는데 제가 너무 바쁠 때는 불러서 잠깐씩 봐달라고 말을 해뒀어요. 언니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거의 우리 부모님이 대신 그 자리를 채워주셨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요청을 할 때마다 와줬기 때문에 남편보다도 훨씬 마음의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 나도 여유가 없어서 언니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네. 괜찮아.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네 몫을 사실 내가 해야 하는 게 맞지. 나 금방 다녀올게, 언니. 아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 주고. 이따 오는 길에 맛있는 거 사올게. 조심히 다녀와. 그러다가 어느 날 알림이 떠서 폰을 보니까
일주일 뒤가 시모 생일이더라고요. 저희 시모는 성격이 정말 예민한 편이에요. 어느 정도로 그러냐면 추석이나 설에 선물이 들어오면 사돈한테도 똑같은 게 갔는지를 확인하고 그 정도에 상응하는 게 아니면 삐져서 6개월 동안 들들 볶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조기에 캐치하고 완전히 똑같이만 해드렸는데요.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 어머니 생신 선물을 뭘 해드려야 하나 고민이 되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형편에 맞게 해드리자고. 우리도 노는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거기까지 신경을 쓰겠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워낙 이런 거에 민감하신데. 난 모르겠다. 요즘에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일단 생각해 볼게. 남편이 생각해 본다고 해서 결론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 혼자 고민을 해야 했어요. 평소에 화장품이나 치장하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이전부터 눈독 들이시던 명품 립스틱과 액세서리 세트를 준비했는데요. 일반적인 시어머님들 같으면 뭘 이런 걸 했냐고 하실 테지만 저희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는 약소하지만 선물이에요. 고맙구나. 뭘 이렇게 또 준비를 해왔을까? 한번 풀어봐야겠네. 큰 건 아니고요. 어머니 나들이 가실 때 하고 가시라고 골라봤어요. 마음에 드셔야 할 텐데. 어머나, 이거 내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거잖니? 잠깐 한번 발라보고. 어머나, 색깔도 완전 찰떡이네. 다행이에요. 그래, 작은애 너는 뭐 준비한 거 있니? 아, 저희는 그냥 현금으로 준비를 해드렸는데. 그래, 현금. 좋지, 현금. 시모는 봉투를 열어보더니 탁 닫고 입을 삐죽거리면서 앞에 놓인 차를 들이마셨죠. 순간 분위기는 얼음장같이 변해버렸고 동서는 한숨을 쉬면서 멋쩍은 웃음만 짓더라고요. 아이고, 니네 동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그냥 옆집 아줌마처럼 생각을 하는 건가? 아, 그래도 그건 아닐 거예요. 동선의 형편도 안 좋은데 저렇게 준비해온 것도 예쁘게 봐주셔요, 어머니. 네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예, 어디 시어머니 생일에 고작 20만 원 가져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안 되겠다. 내가 한마디 해야지 원. 그날 동선에는 이걸로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저렇게 깐깐하게 굴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동생 남편네가 그렇게 못했다가 크게 싸움이 난 것을 본 적이 있어서 저희는 그 다음부터 더 꼼꼼히 챙기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여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 집안이 집중해서 챙겨줘야 하는 날인데 이번에도 미스가 나버리면 2배로 화살이 돌아올 것이 뻔해서 동서에게 지원 요청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동서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이번에 어떤 식당을 예약할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서, 그날이 다가왔잖아. 네, 형님. 심판의 날이 와버렸네요. 이번에는 그래도 같이 식사를 크게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 그렇게 하자. 어디 생각해둔 곳 있어? 어머니 한우 좋아하시니까 한우 좋은 집 하나랑 한정식 집 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거덜날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일단 우리 집이 조금 더 부담을 할게. 동서,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근데 부탁할 게 있어. 저한테요? 어떤 거요? 아, 지금 친정아버지가 많이 아프신 상황이라 내가 준비를 나서서는 못할 것 같거든. 꼭 들리고 돈도 지불할 테니까 전반적인 준비 좀 해줄 수 있을까? 너무 미안해.
어머, 그래요. 네네, 당연하죠. 제가 전체적으로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친정 상황을 말하면서 내가 이번에는 많이 신경을 못 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두니까 동서는 상황을 이해하고는 본인이 티 안 나게 열심히 준비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선물은 좋은 코트로 준비했어요. 남편에게도 혹여나 내가 못 갈 수도 있으니까 당신이 나 대신해서 잘 챙겨드리라고 했고 용돈도 따로 챙겨드렸죠. 여보, 진짜 제발 조용히 넘어가자, 올해는. 동서한테도 내가 준비 잘하라고 했으니까. 정말 제발. 네가 그런 건 잘해야지. 잘 준비가 되었으면 잘 넘어가겠지. 우리 엄마가 뭐 고집센 시어머니도 아니고.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여튼 잘 부탁한다고. 응? 제발. 그날 내가 시간 맞춰서 갈 테니까. 아, 알았어. 오기나 해. 늦지 말고. 그렇게 준비를 마무리해놓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문제가 좀 심해지고 있다고 빨리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고혈압도 있으셨던 분이라 합병증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와서 아빠 상태를 살피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그날이 시모 생일인 것을. 그리고 저는 잊고 있었죠. 아, 오늘이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어떡하지? 못 가는데. 여보세요? 여보, 퇴근했어? 어디야? 나 식당 다 왔는데? 여보, 정말 미안한데 아버지가 지금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이 생겼는데? 너는 오늘 엄마 생일인데 얼굴도 안 비칠 거야? 그래도 오긴 와야지. 아빠가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위험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나도 온 지 30분밖에 안 돼서 상황을 잘 몰라. 검사 중인데 오래 걸릴 것 같네. 미리 준비를 하긴 했지만 오늘 당일인지를 몰랐던 저는 너무 곤란했어요. 아버지가 지금 당장 보호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누구를 불러야 하나 싶었는데요. 옆집 언니도 오늘은 일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다 보니까 제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미안한데 이따가라도 갈게. 상황이 진정되면. 당신이 어머니께 상황 설명 잘해줄 수 있을까? 저는 진짜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았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미리 부탁해놨던 것은 다 사라진 것처럼 마치 아무 준비도 안 한 사람처럼 보는 것 같았어요. 너는 어떻게 우리 엄마 생일에 자리에 없을 수가 있냐? 진짜 너무하지 않냐? 우리 집안일은 그럼 누가 챙기라는 말이야? 여보, 내가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리 다 준비를 끝내놨던 건데 노력했던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당신이 나를 보호해줘야지. 어쩔 수 없잖아. 사람이 없는데. 아니, 동생 있잖아. 왜 맨날 당신이 거기에 있냐고. 우리는 뭐 가족 아닌가? 왜 말이 또 그렇게 가? 거긴 애들이 어려서 내가 있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 제가 아무리 상황을 설명해도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고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더 이상 대꾸할 힘도 없어서 그냥 미안하다고 끊었지만 그래도 선물도 사뒀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마음이 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아버지 상황을 보니까 최근에 몸이 많이 약해져서 병균에 감염이 되었는지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져 있던 거더라고요. 고혈압에 다른 합병증도 있었는데 이런 것까지 있으면 쇼크가 올 수도 있다면서 옆에서 잘 지켜보라고 하더라고요. 위험한 고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조금씩 이런 일이 빈번해지면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안정을 잘 취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보살펴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갑자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아빠가 뭐가 미안해. 내가 당연히 달려와야지. 아빠 아플 때 내가 있어주기로 했잖아. 왜 이러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아빠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받을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면서 가만히 서 있으니까 아빠가 옆에서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전화 안 받고 뭐해? 무슨 전화인데 그래? 아, 아무것도 아니야.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뭐라고 할지 뻔히 보이는 이 상황에서 죄송하면서도 반갑다는 목소리로 통화를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심호흡을 하고 받았죠. 뭐라고 해도 어떻게든 받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너는 뭐 하느라고 전화를 이렇게 안 받아? 그리고 내 생일날 코빼기도 안 비추냐? 넌 이 집 며느리가 아닌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애들 아빠한테 말을 해달라고는 했는데 지금 아버지가 위급한 상황이 생겨서 병원으로 급하게 왔어요. 몰라서 묻는 것 같아? 전화 받는 거 보니 위급한 상황 끝난 것 같구나? 그러면 당장 와야 할 거 아니야. 솔직히 빈정이 좀 상했어요. 아니, 남도 아니고 사돈이 그렇게 다쳤다고 하면 본인이 병문안을 먼저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야 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괜찮으시냐 말도 없이 다짜고짜 당장 오라고 하니까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가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죠. 죄송한데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아버지 상황도 좋지 못하고 그리고 집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가서 축하를 해드리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못 챙기는데 시부모님을 챙기고 있으면 불효자식이 아닌가요? 제가 올해만 좀 이런 상황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는 더 잘 챙겨드릴게요. 체념한 듯 담담하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시모는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출가 외인이라는데 너는 이미 우리 집 사람 아니야? 아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을 하는구나. 거기 상황 정리되었으니까 코빼기라도 비추라는 건데 그게 어려운 거야? 너 집은 어떻게 내팽개치고 다니는 거니? 준우랑 준수는 학교는 잘 다닌다니? 애비는 피골이 상접해 보이는구나. 네가 없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알고 있는 거지? 이러면서 와다다다 쏘아붙였어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는 주제들에 대해서 이 순간만큼 궁금해진 건가 싶어서 화도 났지만 저는 더 이상 대꾸할 힘도 없고 어차피 나를 이해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은 통화를 못할 것 같다 하고 끊어버렸죠. 참 어이가 없네. 이럴 때만 가족인가? 우리 가족 아플 때는 코빼기 보였나? 다 죽었나 코빼기? 답답한 마음에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있으니까 바로 남편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왜? 방금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내가 말 잘해달라고 했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 아니, 너 지금 말을 왜 그렇게 하냐? 오지 못했으면 말이라도 좋게 해주면 어디 덧나? 당신 옆에서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들었을 거 아니야. 내가 뭐 항상 안 챙겼던 것도 아니고 올해가 이러니까 좀 봐주라는 건데 너네 집은 나를 집안이라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는 거 아닌가?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이거는 뭐 그냥 까라면 까라는 건가? 너 점점 이상해진다?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아니, 내가 지금 정상인 게 당연한 상황이냐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엄마가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지금 선을 넘고 있는 거야. 저는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진짜 마음속에 있는 말이나 해버리자 하고 이를 악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병문안이나 오고 말을 해. 당신네 식구들 우리 집에 잘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진짜 치사해서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한 건데 너무하잖아 정말. 내가 니네 집 직원이니? 나를 먼저 걱정해주는 게 아니고. 됐다. 끊어라 그냥. 그리고 휴대폰 전원도 꺼버렸어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오히려 연락을 안 받는 게 속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눈물을 훔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시 병실로 들어갔죠. 그러니 이틀 정도 있다가 남편이랑 시모가 병원에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너무 연락을 안 받으니까 손에 바리바리 선물을 싸들고 온 것 같았어요. 아이고, 오시기 어려우셨을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상태가 괜찮으신지 보러 왔습니다. 며느리가 여기에만 있으니까요. 사돈 어른께서 많이 심각하신 것이죠? 오가는 대화의 온도와 표정을 보니까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정말 위로하러 왔다면 그런 태도는 아니었을 텐데 너무나 뜨겁게 말을 했어요. 저희가 부득이 좀 와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딸애는 집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저희가 잡고 안 놔주고 있는 거라 아무래도 집에 소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송구합니다. 아닙니다. 뭐 그런 소리 듣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는 저보고 잠깐 나와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저는 안심을 시키면서 그때 마침 와준 옆집 언니에게 잠깐 봐달라고 하고 나왔죠. 아니, 니네 시모가 왜 여기 있냐고. 씩씩거리면서 서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모르겠네. 뭐 화가 나는 게 있으니까 씩씩거리겠지. 내가 알 바는 아니고 계속 짜증나게 하면 진짜 싸우려고. 저는 이번에는 부딪히든 말든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었어요. 로비로 나가니까 남편이랑 시모가 서 있더라고요. 시모는 제가 사준 코트를 입고 와서는 팔짱을 딱 끼고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왜요? 저 지금 아빠 돌봐드려야 해서 대화할 시간이 많이 없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 가시죠 빨리. 너는 오랜만에 본 나한테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니? 참. 그냥 간병인을 써라. 돈도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네가 직접 여기 와서 이러고 있니? 원래 가족들이 이렇게 다 붙어서 관리하는 게 더 안 좋은 법이에요. 적당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응? 시모는 인상을 쓰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고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금니를 악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 아프신 거 보고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이 그거세요? 어머니 아프실 때에도 제가 다른 사람들 손에 맡겨두면 좋으시겠어요?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희 집에는 못하고 시댁에는 잘하기를 바라시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리고 매년 돌아오는 생일이 뭐가 어째서요? 저희 부모님 아픈 거 지키는 게 더 필요하다 생각하는 게 왜요, 어머니? 아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겠어요? 맨날 비위를 맞춰주던 제가 뭐라고 하니까 얼굴이 확 빨개지면서 말을 툭툭 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나는 이런 상황을 안 만들지. 그리고 이미 너는 우리 집 식구인데 여기서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찌됐던지 아들이 이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너는 그렇게 바빠서 내 생일에 얼굴도 못 볼 지경이냐? 어이가 없어서 피식거리면서 웃으니까 비웃냐고 하면서 네가 솔직히 가정에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는 어머니는 지금 여기까지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희 가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가요? 며느리 마음 하나도 못 사고 다 망가뜨리는 게 원하시는 방향이세요? 저는 병원 로비가 떠나가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러니 시모는 벙쪄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는 남편이 나서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정신 안 차려? 이제 예의도 없어진 거야? 조용히 안 해? 저는 남편을 째려보면서 성큼 앞으로 다가갔어요. 이런 광경을 보니까 주먹이 불끈 쥐어지더라고요. 너는 이런 말 하려고 병원을 온 거니? 너한테는 아들의 자아 말고는 없니?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 너네 부모님만 소중해? 우리 엄마 아플 때는 신경도 안 쓰더니, 그리고 너는 이럴 때만 너희 어머니니? 맨날 뭐 챙기라고 할 때는 나한테 말을 하더니 이제는 너네 어머니인가 보네? 남편은 어디서 말대답이냐고 했지만 제가 워낙 기세가 등등하고 노려보니까 다가오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시모는 웃으면서 제 어깨를 토닥이더라고요. 네가 우리 집 사람인데 어떡하니? 조만간 정리해서 돌아오고 오늘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눈 감아주마. 아직 어린아이 같구나. 그래, 네가 안 오고 싶어서 안 온 것도 아닐 텐데 내가 과민 반응한 것일 수도 있지. 얼른 돌아오고 그때 못 받은 생일상 받고 싶구나. 이번 주말은 우리 집으로 와서 준비하렴. 저는 제 상황을 다 들은 입장에서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이 저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할 수 없었어요. 개념도 상식도 없는 이 집안에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였고 아무리 대화를 해도 바뀔 것 같지 않는 이 구도에 답답한 마음이 컸어요. 어머니, 지금 제 돈으로 산 코트 입고 있는 거 아세요? 이미 저는 해드릴 대로 다 해드렸다고 봐요. 저 생일상 못 차려요. 그리고 제 사정 다 들으셨으면서 막무가내로 그러시면 안 되죠. 경우도 없고 상식도 없고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자기 부모가 아픈데 남의 부모 챙기게 생겼습니까? 지금 심지어 마음으로 부모가 아니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는데요? 절대 지고 싶지 않았고 이후로도 연을 끊고 싶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정말 상종을 안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저 지금 여유도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정리될 때까지는 집중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희 집이 그렇게 걱정되시면 와서 좀 돌봐주세요. 본인만 챙겨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예뻐하시는 아들. 그러니 시모는 표정이 굳어지더니 인내심에 다다른 듯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네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다만 나는 너 이제 며느리로 안 본다. 당장 내 아들 집에서 나가거라. 그때 남편이 손가락으로 병원 의자를 가리켰어요. 아까는 미처 못 봤는데 캐리어를 이미 싸왔더라고요. 사실 네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우리 집안을 챙기고 싶지 않으면 그냥 나가서 살아. 부모님도 좀 챙겨드리고 애들은 내가 챙길 테니까. 그러면서 반성 좀 해. 1년 뒤에 어떻게 챙기는지 보고 합칠지 말지는 다시 결정할 테니까 그렇게. 아이들이랑 나를 두고 나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한번 생각하고 곱씹어보고 와. 이게 며느리 태도 맞니? 네가 뭔데 내 짐을 싸서 오니? 그 집 내 집이야. 내 지분이 더 많아. 명의는 내 거잖아. 법적으로 내 건데 어떡하니? 유치하다 유치해. 더러운 인간. 그때 시모가 싸우지 말라고 하면서 일단 본인 뜻은 그렇게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말을 섞지 말라는 식으로 제스처를 취하고는 남편과 함께 떠났어요. 1년 준다. 1년도 너무 길다 싶으면 내일 와서 생일상을 차리든지 고집 부리고 싶으면 1년 뒤에 들어오든지 해. 유유히 병원 로비를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열이 뻗쳐서 참을 수가 없었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한다고 해결이 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천천히 계획을 좀 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동서랑 통화를 해보니까 생일 파티 때도 식구들이 보낸 선물을 나열해놓고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쏙 드는 선물들만 사진 찍어두고 나머지는 찬밥이고 이랬대요. 제가 준 코트도 처음에는 심드렁하다가 병원에 입고 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동서를 따로 불러다가 제 욕을 엄청 했다더라고요. 참나, 니네 형님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다니? 너 같아도 그러겠니? 이건 좀 경우가 아니지 않나 싶네. 시모는 공감을 바라면서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이미 정이 털릴 대로 털려버린 동서는 절대 같은 편에 서지 않고 받아쳐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요. 집을 모른 척하는 거는 진짜 인성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안 되죠. 너는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싶니? 눈치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아니, 의견을 물어보시길래요. 됐어. 너나 첫째나 똑같아. 다 필요 없다. 가라. 그날 밤에 짐을 싸서 병원에 가져다 줘버려야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진짜 했을 줄 몰랐다고 사람들이 정말 못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짜 나를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건가 싶었죠. 전화를 끊으니까 시모에게 문자가 와 있었는데 내년 생일 때 받고 싶은 선물 리스트였어요. 무슨 가방, 화장품, 목걸이 이런 것들을 쫙 써놓고 너 친정에서 지낼 거면 이거 다 준비해서 와라.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라고 보내놨더라고요.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씩씩대면서 전화를 걸려고 할 때 엄마가 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폰을 조용히 가져가더니 저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죠. 시모가 와서 뭐라고 하든 뭔 일인데 그래. 아무 일도 없었어. 정말이야. 내가 너를 모를 줄 알고 얼른 말해봐. 해서 별말 안 했다고 하고 넘기려고 했더니 엄마가 등짝을 때리면서 뭘 모르는 척하냐고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말을 했죠. 사실 아빠가 아프고 나서 이 집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눈치를 좀 받고 있었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나도 몰랐는데 자기 생일날 안 왔다고 이 난리인 거야.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디? 뭘 어떻게 해. 나가라 이 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그 집이 어떤 집인데 지 아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짐 싸서 들고 왔다 이 말이지? 그러고는 통장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엄마, 나도 돈 있어. 지금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굳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조용히 하고 열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열어보니까 30억이 있는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져서 엄마를 쳐다보니까 아무 소리 말고 가져다 쓰라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이번에 아프면서 땅을 처분한 돈이야. 너한테 안 그래도 주려고 했던 건데 내가 아까 로비에서 나는 소리 다 들어서 그냥 오늘 주는 거야. 아빠한테도 가서 말을 하니까 지금 달라고 하더라고. 내 딸이 이런 취급당하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이랑 살고 있는 거 용납 못한다면서 차라리 갈라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께 너무 미안했고 이런 부모님 밑에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지금 당장 이혼을 하는 것보다 더 크게 복수를 해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1년간 친정엄마 집에 살면서 증거를 모아서 크게 한 방 먹이자 생각이 들었어요. 동서, 잘 지냈어? 그 뒤로 시댁은 어때? 하나하나 증거를 모으고 저에게 유리한 각을 봐놔야 했기 때문에 동서에게 전화를 해서 일부러 제 이야기를 시댁에 많이 흘려달라고 했죠.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다면서 집을 나가라고 하니까 오히려 행복해 보인다는 말들을 많이 해서 속을 긁어달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형님.
진짜 속이 다 시원하네요. 벌써부터 사이다 먹은 것 같아요. 무조건 도와드릴게요. 동서는 자주 집에 들락거리면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고, 시모는 그럴 때마다 저에게 장문의 문자로 온갖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그러고도 잘 살 것 같냐? 시댁이 우습냐? 한 번을 찾아오지 않느냐는 등의 말을 늘어놨고, 너희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내가 네 부모인데 도대체 누구를 챙기고 있냐는 등의 말이었죠. 다 캡처해두고 PDF로 저장을 하나하나 해뒀죠. 일부러 한 번씩 답장도 보내가면서 약도 올렸어요. 시모는 제가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 발로 넘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전화가 왔을 때에도 격앙된 말투로 하는 것도 다 녹음을 해뒀어요. 동서가 요즘 제 사업이 잘 된다는 말을 많이 해놨는지 시모가 통화로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속으로 너무 고소했죠. 이번에 대출금 갚아야 하니까 1,000만 원 정도 보태줬으면 좋겠다. 내가 예전에 애들 애비한테 빌려준 돈 기억하지? 그거 대신 받는 거니까 너도 보태야지. 안 그러니? 어머니, 제가 나가 사는 사람인데 돈은 또 어디 있겠어요. 집도 절도 없는 인생인데요. 참나, 나가 사는 게 뭐 어때서? 편하고 좋기만 하지. 나가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네가 무슨 며느리냐? 반성은 하고 있는 거야? 시모는 제가 받아치는 것을 듣고는 더 화를 냈어요. 그럴 때마다 녹음을 다 떠놓고 있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시모에게는 이번에 생일 파티를 열어드리겠다고 연락을 미리 드렸어요. 소고기도 미리 보내놓고 드시고 싶으신 거 있는지 제가 1년 동안 너무 후회를 많이 했다고 하면서 말을 했죠. 어머니, 제가 1년 동안 돌아보니까요. 어머니 같으신 분이 또 없더라고요.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참나,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내가 믿을 줄 알고. 진짜라니까요. 어머니 없이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진짜라고? 무슨 일로 그런 마음을 먹는 거야? 다 어머님 가르침 덕분이죠. 그래서 그런데 생일날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미리 준비해 놓을게요. 시모는 네가 무슨 일이냐며 먹고 싶은 리스트를 또 쫙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며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두고 온 가족을 모이라고 해놨어요. 가족 단톡에 주소도 미리 올려두고 아주 살갑게 초대 인사를 보냈죠. 형님, 정말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세요? 마음을 아예 바꿔 먹으신 거예요? 어머니가 기대를 잔뜩 하고 주변에도 다 자랑을 하고 계세요. 식당 사진도 마구마구 보내고 있는데 괜찮겠어요? 아, 그래? 괜찮아. 나만 믿어, 동서. 내가 우리들 복수 한꺼번에 다 할게. 어쩌시려고요? 무슨 로또라도 당첨되신 거예요? 로또? 그보다 더한 걸 얻었거든. 저는 미리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재산 분할도 제가 유리한 쪽으로 되도록 변호사와 상의를 다 해놨죠.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30억을 가지고 아파트도 신축으로 마련해두고 외제차를 한 대 뽑아서 약속 장소로 갔어요. 명절과 가까운 날짜가 시모 생일이었기 때문에 식당에 유난히 사람이 바글바글했어요. 발레 파킹을 맡길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하고 시댁 식구들보다 20분 늦게 도착하도록 알렸죠. 시댁 식구들은 밖에서 기다리면서 제게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우, 얘는 진짜 사람 오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자고요. 곧 나타날 거니까. 뭘 얼마나 좋은 걸 주려고. 저는 태연하게 외제차에서 내려서 인사를 했어요. 정장을 쫙 빼입고 갔더니 시모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네가 어떻게 이런 차를 타고... 시모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선 채 말을 잇지 못했고 남편은 무슨 돈으로 이런 차를 샀냐고 했어요. 제가 원체 짠순이이기도 하고 평소에 보였던 모습과 많이 다르니까 당황을 했겠죠.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처했죠. 왜? 나는 이러면 안 돼? 1년 동안 돈 좀 빡세게 벌어봤다. 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준비했던 서류를 꺼냈어요. 시모는 가만히 서서 있더니 정신을 차렸는지 들어가지 않고 뭐 하는 거냐고 했고 남편에게 서류를 넘겨줬죠. 어머니, 어떡해요? 사실 제가 오늘 식사 대접은 못 하겠네요. 친정으로 바로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더 이상 남편이랑은 안 살려고요. 이혼하자는 거야? 무슨 이혼이야? 왜요? 제가 순순히 뭐 기어들어올 줄 아셨어요? 저는 어머니 생일상 차리는 사람은 아닌지라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순간 주변에 있던 가족들도 다 얼어버렸고 저만 여유롭게 웃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가와서는 네가 지금 우리 엿먹이는 거냐면서 손을 들어서 뺨을 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손을 맞고는 남편 따귀를 쳐버렸어요. 그리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따졌죠. 너는 우리 부모님 아플 때는 찾아와 보지도 않더니 돈이 생기니까 입이 떡 벌어져 있니? 웃기지도 않는다 정말. 거지근성이 집안에서 아들들 낳고 살았던 내가 대단해. 그렇게 엄마가 좋으면 엄마랑 평생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남편을 시모 쪽으로 밀쳐버렸어요. 시모는 부딪히고 넘어져서 뒷목을 잡고 있었고요. 길을 가던 사람들도 다 우리를 쳐다보고 구경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계속 큰 소리로 웃었고 시모는 구경 났냐면서 주저앉아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어이, 너랑 더 이상 살 생각 없으니까 위자료나 준비해놔라. 니네 엄마 생일상이나 차리면서 평생 살아. 그리고 어머니, 며느리 있을 때 잘하셔요. 이런 꼴도 당하지 마시고. 못 배워서 투박한 며느리는 이만 갑니다. 곧 소장 날아갈 거니까 소송 준비 잘하시고요. 이렇게 말하고는 차를 다시 타고 나와버렸어요. 차를 탈 때 시모가 몸을 일으켜서 내 쪽으로 왔지만 미리 고용해둔 기사가 시모 앞길을 막아서 저한테 올 수는 없었죠. 네가 이러고도 잘 살 것 같아?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너 무너뜨릴 거야. 그러시든지요. 법원에서 봬요. 저는 그 길로 변호사와 함께 소송 진행을 바로 진행했고 1년간 모아둔 증거면 충분히 걸고 넘어질 수 있고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제 쪽으로 너무 유리한 증거가 너무 많았고 판결도 어렵지 않게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러자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것 같은지 시모가 저에게로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5천만 원이 어디 있겠니? 너한테 그 돈 주고 재산도 나눠주고 나면 뭘 먹고 살겠니? 애들 아빠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 어머니, 왜 이러세요? 1년 동안 벌어서 모으시면 되잖아요. 그때 제가 다시 받을게요. 뭐? 너 지금 약 올리는 거냐? 아니다. 부탁한다, 아가. 응? 아가고 뭐고요, 모르겠고. 돈으로 갚으세요. 알량한 사과 필요 없으니까. 시모는 저에게 안 통하니까 바로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들 때문에 말년에 빚만 3억인데 거기다가 또 돈을 줘야 한다니 하면서 꺼이꺼이 울길래 한마디 해주고 왔죠.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생일상이나 차리는 식모 취급하지 마시고. 생일 선물 받은 거 팔아서 하시면 되겠네.
지금은 아들들 데리고 와서 잘 살고 있고 시모랑 남편은 사이가 많이 나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동서 말을 들어보니까 위자료 때문에 사정이 어려워진 남편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고 생일 때에도 이전 같은 수준을 요구하니까 남편도 못 참겠다고 하면서 시모와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하네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완전 집안 풍비박산 났고요. 저희 남편도 이제 시댁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야 정신을 좀 차렸는지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막 그러는 거 있죠? 그래, 참. 인간들 정말 왜 그런다니?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중한 줄을 모르고. 남편은 회사에서도 승진해서 밀려서 지금 대기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동서가 그나마 챙겨주던 사람이었는데 시모가 고혈압도 심해지고 몸이 아파지면서 간병을 해주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도 자기 자리도 모르고 꼬장을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간을 이렇게 못 맞추면 어떻게 죽을 먹니? 네가 진짜 주부가 맞니? 어머니, 그러면 그냥 안 드시는 게 어떠세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니? 아니요, 할 말 많은데 이제 가려고요. 제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호구처럼 산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서류 또 받기 전에 그만하시고요. 저도 이제 앞으로 안 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것을 시모에게 다 쏟아내버리고 이제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다네요. 이래서 가족에게 잘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나 봐요. 시모가 조금이라도 며느리들 고마운 줄 알았다면, 남편이 수고하는 저의 모습을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요. 지금 저희 집은 아버지도 건강이 좋아지시고 퇴원도 하셨어요.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고요. 굳이 남편이 없어도 아이들 잘 키우고 있고 즐겁습니다.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실수하지 말고 주변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저희 시어머니가 저에게 밥 먹듯이 하는 말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이 말을 들먹거리며 제 탓을 하곤 하셨죠. 처음엔 그저 잔소리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의 말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저를 갉아먹고 있더군요. 이런 와중에 남편은 저에게 큰 실수를 저질렀죠. 오늘은 이 파렴치하고 뻔뻔한 제 시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은 종종 저를 부러워했어요. 제가 밖에서 남편이나 시댁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인들은 저의 결혼 생활이 평탄한 줄만 알고 있었죠. 사실 남편과 사이가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부러워할 정도의 결혼 생활은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 이유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아니, 솔직하게 말하자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은 이유는 시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이었죠. 처음엔 이런 사소한 것들을 주변에 떠벌리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아이도 있고 저만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심해졌죠.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넌 엄마니까 항상 행동을 조심해야 해. 아이가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따라한다. 알겠어? 네, 잘 알고 있어요, 어머님. 근데 아이 앞에서는 목소리를 조금 낮춰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가 많이 놀랄 것 같아서요. 네가 이래서 문제인 거야. 잘못된 건 똑바로 말을 해야지. 아이가 뭘 보고 배우겠냐?
그리고 내가 평소에 정리를 어떻게 했으면 얘가 장난감 정리를 이 모양으로 하니? 너 집안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님 눈에는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열심히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서연이도 잘 정리했는데 왜 그러세요, 어머님? 네 눈엔 이게 깨끗하다는 거야? 네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니까 애가 점점 모든 일을 대충대충 하려는 거 아니냐? 네, 어머님 말 잘 알았어요. 제가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근데 우리 서연이 앞에서는 화내지 말아주세요. 아이가 너무 눈치를 봐서요. 지금 시어머니한테 명령하는 거냐?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화내지 말라는 소리를 하고. 시어머니의 이런 말들은 단순한 잔소리를 넘어서 정말 스트레스 받을 정도였어요.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건 시어머니는 꼭 딸 앞에서 저를 타박한다는 거였죠. 그때마다 딸아이가 제 눈치를 얼마나 보던지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아이 앞에서는 조심 좀 해달라고 부탁해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아이가 정리한 장난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논 장난감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으신 거죠. 순간 열이 확 났어요. 저도 성격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한테 할 말 다 하고 싶었지만 딸아이 때문에 그냥 넘길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분노가 차근차근 쌓여갈 무렵 시어머니는 생신을 앞두고 저에게 생일잔치를 준비하라고 부담을 주기 시작했죠. 예, 넌 내 생일잔치 제대로 준비할 거지? 나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신경 안 쓴다. 누구를 부를지 음식은 뭘로 할지 네가 하나하나 신경 써서 준비해라. 네, 어머님. 그럼 어머님 생신은 제가 책임지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죠? 남편이랑 따로 말은 하셨어요? 남편도 어머님 생신 함께 준비해야 하잖아요. 바쁜 애한테 그런 걸 뭐하러 물어보니? 네가 알아서 준비하면 되는 거지. 주변 지인들 보니까 시어머니 생일은 며느리가 다 알아서 준비하더라. 너는 내가 꼭 이렇게 말을 해야 준비할 거야? 네, 어머님. 그럼 제가 알아서 준비해 볼게요. 어차피 남편한테 말해도 남편도 알아서 하라고 하거든요. 너 뭐 불만 있어? 말투가 왜 그래? 그리고 너, 내가 말하는 거 다 기억할 수 있어? 어디 안 써놔도 돼? 시어머니가 이런 거 말할 땐 어디에 적어서 기억하려는 신용이라도 해라. 저는 사실 시어머니의 이런 독불장군 같은 모습에 많이 지쳐 있었어요. 신혼 초엔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했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듯 행동하셨죠.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가 안 통하는 상황이니 그저 수긍을 할 수밖에 없겠더군요. 얘가 이렇게 정신을 빼놓고 다녀서 어쩔 거야?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냐? 근데 내가 하는 말은 손녀만 듣고 있네, 응? 네, 듣고 있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생신 잘 챙겨볼게요. 집으로 안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택시 불러드릴까요? 너 내가 빨리 집으로 갔으면 좋겠지?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린데 이렇게 귀찮은 티를 내야겠냐? 이러면 네 딸이 뭘 보고 배우겠어? 저는 어머니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버텼어요. 결국 그날 시어머니는 남편이 올 때까지 저희 집에 계셨죠. 아이도 할머니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죠. 사실 저는 지금 파티를 준비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친정엄마가 많이 아픈 상태라 마음의 여유가 없었거든요. 엄마는 골절과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죠. 그런 엄마를 간호하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퇴근하고 친정엄마를 간호하러 병원을 오가는 강행군 속에 시어머니는 자기를 챙기라며 바락바락 우기시더군요. 제가 주말에 잠깐 쉬는 걸 잘 알면서 그때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잔소리를 해대셨어요.
남편이 없는 시간은 더 심해지셨어요. 이러니 저는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제가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힘든 걸 뻔히 알면서도 뻔뻔하게 나오셨죠. 너 저녁에 우리 아들 오면 또 사부인 병원에 갈 거냐? 우리 아들한테 애 맡길 생각하지 마라. 안 그래도 힘들 텐데. 어머님,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서연이가 누구 딸인데요. 그리고 오전 내내 제가 집에 있었으면 남편도 오후엔 집에 있어야죠. 저희 엄마 병원에 계시는 거 아시잖아요. 너는 결혼했잖아. 그럴 거면 왜 결혼을 한 거야? 친정 챙길 사람이 너밖에 없냐? 잔말 말고 오늘은 그냥 집에 있어라. 이따 아범 오면 다 같이 저녁 먹자. 시어머니는 정말 제멋대로셨어요. 제 말은 조금도 닿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이런 문제를 남편에게 말해봤지만 남편은 뭐 그런 걸로 삐지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잘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남편은 오히려 저를 타박했죠. 이러니 제 고민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남편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제가 어딜 가서 하소연을 하겠어요? 더군다나 엄마가 아파서 정신없는 와중에 울 기운도 없더라고요. 저는 화를 꾹 누르고 시간을 보냈어요. 사실 남편이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이었죠. 그 모습에 결혼을 선택한 것 같아요. 저는 회사를 다니다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거든요. 저는 제가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남편을 만난 후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싶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3년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신혼 초엔 그저 행복했어요. 작은 일에도 즐거웠죠. 남편과 사이도 좋아 좀처럼 싸우는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부부가 서로 기본만 하며 살면 된다고 항상 말씀하시더군요. 저희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항상 거리를 유지하며 무심하게 한 번씩 조언을 해주시는 게 다였죠. 지인들은 그런 저를 부러워하더군요. 주변에 은근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당시 시어머니는 좀처럼 저희 부부에게 관심이 없었으니 어쩌면 지인들이 절 부러워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았죠. 무심한 듯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잘 챙겨주셨어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죽까지 만들어주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은 따로 있더군요. 그 진짜 모습은 금세 탄로 났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더군요. 남편 앞에서만 쿨한 척, 인자한 척 하셨죠. 저와 둘이 있을 때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무거운데 뭘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저 주세요. 반찬이다. 이거 우리 아들 잘 먹여. 그리고 내가 아들 집 오는데 연락을 하고 와야 해? 질문이 웃기다. 네? 아니, 당연히 연락을 하고 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남편만 사는 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편이랑 저랑 둘 다 직장인인데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오시면 저희 둘 다 집에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게, 네가 미리미리 연락을 하면 좀 좋아. 너는 꼭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연락을 하니? 너는 기본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구나. 시어머니는 저와 단 둘이 있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태연하게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늘어놓는 시어머니를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매사에 쿨하지만 저를 인자하게 챙겨주시는 시어머니는 없었어요. 그저 표독한 시어머니만 있을 뿐이었죠.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처음 알게 됐을 땐 당황해서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시어머니에 대해 남편을 은근 떠봤으나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죠.
남편의 눈에 시어머니는 여전히 쿨하고 인자한 시어머니였어요. 이러다 보니 저는 시어머니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가정생활을 이어가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와 완전 등을 지기 시작한 건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였어요. 시어머니는 아이가 딸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이 싹 바뀌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정말 너무할 정도로 아이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죠. 예, 너 딸 하나로 만족할 생각 말아라. 아들은 꼭 낳아야 한다. 알겠어? 시어머니가 말하면 대답을 좀 해. 어머님, 그건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서연이도 어머님 손주인데 좀 예뻐해 주시면 안 돼요? 누가 보면 내가 안 예뻐한 줄 알겠다. 예뻐하잖아. 아들 낳았으면 더 예뻤겠지. 뭘 잘했다고 시어머니한테 꼬박꼬박 말댔구야. 어머님, 어머님이 자꾸 이러시면 저도 정말 서운해요. 우리 서연이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자꾸 아들 타령을 하세요? 아들 타령 할 만하니까 하지. 아무튼 아들은 꼭 낳아야 해. 하나만 낳을 생각하지 마라. 알겠어? 서럽고 서운한 마음이었지만 우리 아이를 봐서 티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대놓고 저에게 눈총을 줘도 저는 딸아이를 보며 견딜 수 있었어요. 딸은 제 인생을 전부 바꿔놓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시어머니를 향한 분노는 아이를 보면 금세 사그라들곤 했죠. 가끔씩 이런 시어머니의 말들이 저에게 상처를 줬지만 이전처럼 저에게 큰 타격을 남기진 못했어요. 저는 아이를 낳고 더 강해졌거든요. 이제 시어머니의 말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정도가 됐죠. 최대한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사는 방법을 택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복직할 때가 되었고 시어머니에게 딸아이를 맡아줄 수 있냐고 물어봤지만 시어머니는 펄쩍 뛰며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난 우리 집 일도 바쁘다. 너희 일은 너희 알아서 해라. 아이 보는 게 쉬운 줄 알아? 누구한테 일을 떠넘기려고 해? 어머님, 저도 아이 돌보는 거 힘든 일인 거 알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고요. 어머님이 힘드시다면 어쩔 수 없죠. 너 괜히 나한테 일 떠넘기지 마라. 나는 서연이 봐줄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생각만 해도 어지럽다 얘. 시어머니는 딸아이를 돌봐주는 걸 냉담히 거절하셨어요. 결국 아이는 친정에서만 봐주시기로 했죠. 주말이나 친정 부모님이 바쁜 날도 시댁은 아이를 한 번도 봐주지 않았어요. 당연히 아이를 봐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는 우리 부부의 아이인데 왜 저와 친정만 일방적으로 아이를 봐야 하는지 화가 나더군요. 심지어 남편은 주말에 집을 비우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저는 독박 육아를 해야 했어요. 너무 힘들더군요. 이런 제 마음을 아는 듯 딸아이는 정말 순했어요. 엄마는 딸아이를 키우는 게 전혀 힘들지 않다며 웃으셨죠. 그런 엄마의 모습에 저는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에게 의지하며 딸아이를 키웠어요. 서러움을 느낄 새도 없이 시간은 빠르게 흐르더군요. 어느새 딸아이가 9살이 됐을 무렵 엄마가 아이를 놀아주다 실수로 넘어져 골절상을 입게 됐어요. 엄마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더군요. 그러다 당뇨 합병증까지 오면서 엄마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간호가 절실한 상황이었죠. 엄마가 아프니 제 일상이 마비가 되는 기분이더군요. 엄마가 걱정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아버지에게 딸을 맡기고 제가 직접 엄마 병간호를 했어요. 딸이 학교에 갔을 때 아버지가 엄마를 돌보고 제가 퇴근 후엔 엄마를 돌보는 식으로 간호를 했죠. 일을 하면서 간호를 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아버지도 엄마를 돌보면서 하던 일을 그만두셨죠. 아무래도 아이를 돌보면서 간호를 하기 벅차셨던 모양이에요.
그만큼 간호는 힘든 일이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는 점점 말라가더군요. 그러다 보니 제가 퇴사를 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됐죠. 이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친정은 챙기면서 시댁은 뒷전이라며 비난하셨어요. 저는 엄마를 돌보는 시간에도 시어머니의 타박과 압박에 시달려야 했죠. 이런 상황에 너무 지쳐갔어요.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던 저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사건이 터졌어요. 그 사건은 시어머니의 생신에 터졌죠.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신 파티가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부터 시어머니의 생신 파티에 가려고 준비했어요. 남편은 이미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넘어간 후였죠. 신발을 신고 현관을 막 나서려던 찰나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올 수 있어? 네 엄마 상태가 영 안 좋은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다시 해보자는데 걱정돼 죽겠다. 아버지, 괜찮아. 내가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갈게. 우선 진정해. 괜찮을 거야, 엄마. 아버지가 보는 엄마 상태는 어때? 잘 모르겠다. 아침까지만 해도 아픈 기색 없이 잘 웃었는데 그 사이에 아프다고 하는 거야. 그랬구나. 우선 내가 빨리 병원으로 갈 테니까 검사 이야기는 그때 다시 하자. 친정엄마 상태가 악화되어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충분히 제 사정을 잘 설명하고 생일 파티엔 참석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라면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진심을 다해 문자를 보냈죠. 엄마가 아픈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고요. 병원에 도착해 엄마의 상태를 살피고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엄마가 골절로 수술한 부위에 계속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이라 다시 검사를 하고 물리치료를 바꾸기로 했어요. 제가 병원에 있는 와중에도 남편은 계속 전화를 하더군요. 저는 받을 수 없었어요.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아까부터 전화가 계속 오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너 엄마 때문에 하려던 일 못하고 여기 온 건 아니지? 엄마, 사실 오늘 시어머니 생신이야. 근데 내가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잘 말해뒀으니까 신경 쓰지 마. 아마 전화하는 건 서연이가 하는 걸 거야. 엄마 아픈 거 알면 서연이 난리 날걸? 사부인 생신이라고? 아니 근데 왜 여길 와? 이제 난 괜찮으니까 너 지금이라도 빨리 시댁으로 가. 얼른. 그래, 내가 괜히 전화를 했다. 이제 병원엔 내가 있으면 되니까 너는 얼른 가봐. 아니야. 엄마 아프다고 해서 여기 온 것도 나고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시댁 가도 마음이 불편했을 거야. 나 오늘 계속 엄마 옆에 있을래. 엄마는 아픈 와중에도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빨리 시댁으로 가보라고 하는데 속이 상하더군요. 말은 안 했지만 엄마는 시어머니와 제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혹여나 한 소리 들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엄마를 보니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늦은 저녁까지 병원에 머물다 딸이 걱정돼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현관 앞에 짐가방이 놓여 있더군요. 당신은 며느리 자격 실격이야. 어떻게 기본적인 것도 안 하냐? 내가 말했지. 우리 기본은 지키자고. 근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일부러 어머님 생신잔치에 안 간 것도 아니고 엄마가 아파서 못 간 걸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기본? 그럼 당신은 기본 지켰어? 말 돌리지 마. 당신이 잘못해서 이 사달이 난 거잖아. 이제 어쩔 거야? 어머니 엄청 화나셨어. 내가 없다고 생일 파티를 못했어? 평소에는 나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이럴 때만 나 찾는 거야? 당신이랑 어머님은 그냥 내가 하는 행동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엄마 병원엔 한 번도 안 오는 사람이 기본을 지키자고 말해?
대체 그 기본이 뭔데? 그건 나한테만 적용되는 거야?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명절에 한 번씩 찾아뵙는 게 사위 노릇이라고. 근데 당신은 그게 아니지.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하고 당신은 명절에 잠깐 얼굴 비추면 끝이야? 아니, 이렇게 불공평한 결혼이 어디 있어? 남편의 말에 절로 코웃음이 터졌어요. 말문이 막혔죠? 남편이 원래 이런 인간인가 싶더군요. 남편이 애초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껏 저걸 눈 감아준 제 탓이겠죠. 남편의 당당한 얼굴을 보는데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짐가방만 바라보고 있는데 딸이 잠에서 깬 건지 방 밖으로 나왔더군요. 목소리 좀 낮춰.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았으니까 우선 목소리 좀 낮추라고. 서연이 깼어. 서연이가 보고 있다고. 서연이도 데려가. 하루 종일 당신 찾고 장모님한테 가겠다고 난리더라. 어머니 안 그래도 기분 안 좋은데 서연이까지 징징거리니까 정신이 없었다고. 당신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말을 왜 그렇게 해? 서연이 입장에서 매일 만나는 할머니가 걱정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은 그것도 이해 못해? 아이가 불안하고 걱정되는 거 못 숨기는 게 그렇게 불편해? 왜 상황 파악을 못하냐고. 내가 생일 파티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계속 할머니 있는 병원에 가겠다고 하잖아. 진짜 할머니는 코앞에 두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진짜 할머니? 서연이 앞에서 그게 할 소리야? 엄마는 서연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키워주고 돌봐주신 분이야. 애가 외할머니 더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둘 다 보기 싫다. 그냥 조용히 좀 나가. 내가 짐가방까지 친절하게 챙겨줬다. 서연이처럼 말 잘 듣는 애가 어디 있어. 당신이 지금처럼 신경질 냈으니까 애가 서러워서 울었겠지. 당신은 당신 딸을 그렇게 몰라? 당신 눈엔 제가 9살로 보여? 주변에서 그러더라. 우리 애는 또래보다 성숙한 것 같다고.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서연이한테 안 미안해? 잘못한 건 당신이야. 왜 내 탓을 해? 난 당신이 이럴 때마다 아주 지겨워 죽겠다. 남편에게 더 쏴붙이고 싶었지만 아이가 더 들을까봐 더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애써 진정시키고 아이에게 갔어요. 아이를 달래고 옷을 입히고 짐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나왔죠. 이 결정 후회 안 하지? 나 진짜 나간다. 나 이렇게 나가면 돌이킬 수 없을 거야. 잘 생각하고 결정해. 이번에 서연이 버릇을 고쳐야지. 애도 오냐오냐 키웠더니 상황 파악을 못해. 당신은 애 교육 똑바로 하고 들어와. 그때까지 못 들어올 줄 알아? 끝까지 인정 안 하는구나. 그래, 알았어. 나도 더 이상 당신이랑 할 말 없어. 누가 할 소리? 당신 반성할 때까지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그리고 당장 우리 어머니한테 사과해. 어머니가 당신 용서해 줄 때까지 나도 당신 용서 안 해. 용서? 그래, 알았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 나는 지금까지 당신 배려하며 살았는데 당신은 나한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네. 이제야 알겠다. 내가 진짜 바보 같았어. 나 진짜 화났다. 흐지부지 넘어갈 생각 절대 하지 마. 알겠어? 저는 한 손에 아이 손을 잡고 반대쪽 손엔 짐가방을 들고 딸아이와 집을 나왔어요. 남편은 자기 말만 하더군요.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판박이더군요. 그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다 맞고 상대가 하는 말은 들을 가치도 없는 말처럼 여겼죠. 저는 아이를 달래며 친정으로 왔어요. 아버지, 엄마 다 두 분 다 병원에 계셔서 전화로 친정에 왔다고 말만 하고 아이를 재웠죠. 그렇게 저도 아이 옆에서 잠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분노한 얼굴을 한 시어머니가 친정까지 찾아왔더군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여기까지 찾아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네 딸이 이런 문자를 보냈다. 내가 살다 어이가 없어서 오죽하면 여기까지 달려왔겠냐? 네?
제 딸이 어머님한테 문자를 보냈다고요? 어제 정신 없었을 텐데 언제 이런 문자를 보냈지? 이게 9살짜리가 할 소리냐? 이거 보고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기본적인 것만 썼다. 아빠는 바쁘니까 할머니가 보내줘. 운동화, 가방, 필통, 할머니. 지금 잘 적고 있지? 이거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겠지? 저는 딸 문자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딸은 시어머니의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문자 내용을 보고 더 놀랐죠. 문자를 보니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들이 그대로 적혀 있더군요. 그리고 아이는 평소에 시어머니한테 반말을 쓰지 않거든요. 아이가 말을 편하게 하는 건 저와 부모님밖에 없었죠. 근데 이 문자에선 시어머니에게 존댓말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걸 보는 순간 저는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겠더라고요.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어제 오늘 너무 분명하게 알았거든요. 사실 어제 남편과 싸우면서 이혼을 해야겠다 생각했지만 여러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자를 보니 결정을 해야겠다 싶었죠. 어머님도 눈으로 확인했으니 다른 말 못하실 거예요. 보세요. 서연이가 어머님 말투를 따라하는 거. 9살짜리 아이가 어머님처럼 말을 해요. 이래도 어머님 잘못이 없나요? 네가 아이를 잘못 가르쳐서 이 모양이 된 거지. 왜 나한테 그걸 따지냐? 너 진짜 웃기는 애다. 어머님 보고 아이가 배운 거예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이 문자 받고 다 아셨으면서 왜 모른 척 하세요? 너 때문에 손녀가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낸 거 아니야. 다 네 잘못이다. 네가 무슨 소리를 했으면 할머니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 내가 기가 막혀서 진짜. 시어머니는 사과와 반성을 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저 저에게 따지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신 거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가 원하는 답을 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다간 우리 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았죠.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쯤에서 남편과 시댁을 정리할 때가 된 거죠. 어머님, 저 남편이랑 이혼할게요. 우리 아이 때문에 남편이랑 잘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도 사라졌어요. 우리 서연이를 위해서 남편과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너 지금 이혼을 하겠다고 했냐? 이혼을 해? 내가 고작 이걸로 몇 마디 했다고?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 절대 안 된다.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어머님이 안 된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요. 이혼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어머님도 바라시던 거 아니었어요? 어머,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혼은 안 되지? 너 홧김에 그런 소리 한 모양인데 당장 나한테 사과해라. 제가 어머님한테 왜 사과를 해요?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저죠. 그리고 저 홧김에 한 소리 아니에요. 진심으로 한 소리고요. 저 당장 이혼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 너 진짜 이혼을 하겠다는 거냐?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이혼하면 너 혼자 서연이 키워야 하는데 그럴 수 있어? 언제는 저 혼자 안 키웠어요? 서현이는 저랑 저희 부모님이 키우셨어요. 남편이랑 어머님이 제대로 서연이 봐주신 적 있어요? 아니, 얘 말하는 것 좀 봐. 우리 손녀딸을 지금 뺏어가겠다는 거냐? 너 절대 그렇게는 안 된다. 이혼은 절대 안 돼. 어머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연이 앞에서 어머님이 떳떳할 수 있나? 저 어머님한테 서운한 거 엄청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어머님한테 말해봤자 저만 이상한 사람 되니까 말을 아꼈을 뿐이죠. 이제 입 아프게 떠들고 싶지 않아요. 이혼하면 깔끔하잖아요. 더 이상 어머님이랑 남편 얼굴 안 봐도 되고. 진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하는 거? 네가 지금 이혼을 하겠다고?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 딸은 생각 안 하냐? 어미가 자식을 위해 사는 거지. 어디 네 생각만 하면서 살아? 어머님, 저 우리 딸 생각해서 이혼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렇게 상처 안 받았으면 이혼도 쉽게 결정 못했을 거라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은 제 등 뒤를 향해 있었죠. 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방문 뒤에서 저를 지켜보는 딸이 보였어요. 좁은 틈으로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미는 딸을 보는 순간 심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놀란 얼굴로 아이를 보는데 시어머니가 대뜸 저를 지나쳐 아이에게 가더군요. 시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너한테 얘 못 맡긴다. 네가 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널 어떻게 믿어? 서연아, 할머니랑 가자. 할머니 싫어. 할머니 나쁜 사람이야. 친구들도 엄마 괴롭히는 할머니 나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서연아, 할머니가 왜 나쁜 사람이야? 할머니는 엄마 괴롭히는 사람 아니야. 서연아, 할미 좀 봐봐, 응? 싫어요. 할머니 가요. 할머니 오면 우리 엄마 너무 힘들어해. 할머니 안 볼 거예요. 서연아, 할머니가 서연이 속상하게 했어? 미안해. 할머니는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응? 할머니 얼굴 좀 봐봐.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제 말은 듣는 척도 안 하시는 분이 아이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알게 모르게 아이에게 정을 줬구나 싶더군요. 사실 시어머니는 처음에 딸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예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밖에 없는 손주니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애정을 보이셨죠. 아이를 본다고 집에 찾아오고 용돈도 주시면서 아이에게 뒤늦게 사랑을 주셨어요. 근데 아이를 보니 이미 늦은 것 같더군요. 아이는 이미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충격에 자리에 가만히 서 있다가 물러나셨죠. 아이가 이렇게 냉정하게 싫다고 말할 줄은 몰랐던 눈치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쫓아냈죠. 시어머니는 순순히 제 발로 걸음을 옮기시더군요. 그러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는지 자꾸 뒤돌아서 아이를 바라보셨죠. 아이는 이미 문 뒤로 몸을 숨겼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보내고 그날 바로 변호사를 만날 준비를 했어요. 아이는 병원에 계신 부모님께 잠깐 맡길 수밖에 없었죠. 아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안기더라고요. 엄마는 아픈 게 다 나았다며 아이를 꼭 안아주셨죠. 저는 무거운 마음을 뒤로하고 변호사를 만나러 다녔어요. 변호사에게 이혼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고 어머니와 나눈 문자, 통화 내역들을 모두 보여줬어요. 그리고 아이가 보낸 문자를 보여드렸죠. 아이가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이걸 보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날 몇 명의 변호사를 만나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제야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다급한 목소리로 당장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전화를 무시하고 이혼 준비를 했죠.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더니 남편이 저를 붙잡더군요. 여보, 당신 진짜 이혼할 거 아니지? 우리 딸을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절대 안 돼?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대체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이혼하는 걸 바랐던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내가 왜 이혼을 하고 싶어 해. 여보, 이러지 말고 우리 대화를 해보자. 내가 그동안 당신 말을 너무 안 들어준 것 같아. 내 마음은 이미 굳어졌는데 이제 와서 대화를 하면 뭐해? 나는 당신이랑 대화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어. 난 이혼할 거야. 아니,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혼한다고 하면 나는 당황스럽잖아. 여보, 나한테도 기회를 줘야지. 우리 함께 산 시간이 몇 년인데. 응? 여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혼이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남이 돼.
장난이 아니니까 지금까지 당신이랑 산 거야. 내가 이혼을 쉽게 생각했으면 지금껏 당신이랑 살았겠어? 어제 일 때문에 그래? 내가 당신 쫓아내서 화난 거지? 아이, 내가 진짜 미안해. 나도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나도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어머니가 너무 화내시길래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어머님은 그렇다 쳐도 당신은 그러지 말았어야지. 나는 몰라도 우리 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됐어. 나도 진짜 반성하고 있어. 반성할게. 여보, 내가 너무 미안해. 이제 그만 화 풀고 이후는 우리 하지 말자. 제발. 우리 딸을 생각했으면 당신은 그렇게 보고 있어서는 안 됐어. 나는 이제 당신이랑 살 생각 없으니 알아서 해. 그리고 우리 딸도 당신이랑 어머님 보기 싫다고 하더라. 낳기만 한다고 해서 다 부모가 되는 건 아니야. 그동안 아이한테 한 게 다 당신한테 돌아오는 거라고. 나도 이번엔 반성 많이 했어, 여보. 이제 나한테 기회를 줘. 나 진짜 변할게. 우리 서연이한테도 잘할 거야.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한 아빠였던 것 같아. 나랑 이혼한다고 당신이 서연이 아빠가 되는 건 아니지. 나랑 이혼하고 잘해줘. 서연이를 자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보. 진짜 왜 그래? 당신 어쩜 그렇게 매정하냐?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럼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남편에게 기회를 준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이혼을 결심하면서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죠. 남편이랑 함께한 세월이 벌써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오래 봤다면 오래 남편을 봤지만 남편은 달라질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랬으면 이미 달라졌겠죠. 제가 남편에게 이런 불만을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힘든 점을 말할 때마다 대충대충 위기를 모면하는 식으로 회피해왔죠. 이제 더 이상 이런 사람과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몰라도 아이를 이런 환경에서 키우고 싶지 않았죠. 조금 더 안정적인 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어요. 아이가 크면서 남편이랑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아이에게 한없이 미안해지더군요. 저는 여기서 남편을 용서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이혼을 결정했으니 그 결정을 되돌리는 일은 없었죠. 당신이 그렇게 말해도 난 이제 당신에게 기회를 줄 수 없어. 나 쫓아내면서 이럴 거 예상 못했어? 당신, 설마 내가 미안하다고 당신한테 빌 줄 알았던 건 아니지? 그땐 아니, 그건 당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어. 아니, 어머니 생일 파티에 안 온 건 당신 잘못이잖아. 당신이 이래서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는 거야. 당신은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그걸 받아줄 것 같아? 내가 잘못했어. 장모님 아픈데 당신 그렇게 몰아붙인 거 나도 잘못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 딸을 위해서, 여보. 당신이 나 쫓아낼 때 내가 물어봤잖아. 이 결정 후회 안 하냐고. 내가 이렇게 나가면 돌이킬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 말 듣지도 않고 쫓아내더니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여보, 당신 이렇게 가면 진짜 후회해. 당신 혼자 우리 서연이 어떻게 키워? 내가 있어야 우리 서연이도 잘 클 수 있지. 정신 차려. 당신이 있어서 우리 애가 행복하게 못 살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 애 앞에서 교육이 잘못됐다, 혼나야 한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왜 우리 딸을 들먹이면서 이혼을 하면 안 된대? 딸을 위해서면 이혼을 하는 게 맞지, 안 그래? 여보, 내가 어머님한테 제대로 말할게. 당신이 원하면 이제 어머님은 나 혼자 찾아뵐게. 당신은 며느리 노릇 안 해도 돼. 며느리 노릇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아내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야 해? 이제 그만하자.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남은 짐을 챙겼어요. 남편은 짐을 싸는 제 옆에서 계속 저를 설득했죠. 더 이상 들을 말도 없었어요.
한 번 정이 떨어지니 정말 무섭게 떨어지더군요. 이제 남편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화가 났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붙잡더군요.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챙긴 짐들을 들고 나왔죠. 저는 곧바로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후 본격적으로 남편과 이혼 준비를 했죠. 이 이혼이 시댁 책임인 걸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철저히 모았어요. 증거를 모으다 보니 왜 이렇게 살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를 위해 내 욕심을 조금 덜어놓고 살자고 하며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제 선택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 것 같아 너무 미안하더군요. 제가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많았어요. 저는 그 증거를 바탕으로 위자료를 청구했죠. 남편은 위자료 1,000만 원을 저에게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또 양육비는 매달 150만 원씩 보내게 됐죠. 재산 분할은 각자 돈을 관리하고 있었기에 집밖에 할 게 없더군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집만 나누고 헤어지게 됐어요. 이혼을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더군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고 그걸 무심한 남편에게 말하다가 오히려 더 상처를 받을 일도 없었죠. 그렇게 제 인생에서 시댁 식구들을 영원히 떼어놓게 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생각은 다른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이혼 후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해댔죠. 오히려 남편은 이혼을 하고 조금 체념한 모습을 보였는데 시어머니는 더 적극적으로 저를 설득하더군요. 네가 힘들었던 거 잘 안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아가. 내가 이렇게 부탁해. 한 번만 나랑 아범한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 어머님, 제가 분명히 말했었잖아요. 이제 저는 어머님이랑 남편이랑 우리 서연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요. 어머님도 이제 인정하시고 이런 전화 그만하세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서연이를 처음엔 안 예뻐했을지 몰라도 지금 아니다. 서연이는 내 하나뿐인 손녀딸이야. 그동안 너랑 서연이가 나한테 서운한 게 있다면 다 사과하마. 어머님, 지금은 서연이가 어머님이랑 남편을 만날 생각이 없대요. 시간이 지나서 서연이가 생각이 바뀌면 저도 어머님이 서연이 만나는 거 말릴 생각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서연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손녀딸이 할머니한테 어쩜 이렇게 매정해? 어머님, 어머님이 저에게 그렇게 매정하셨어요. 아이도 그거 다 알아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 어머님이 자초하신 일이니까. 이제 어머님이 연락해도 연락 못 받아요. 그러니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완전히 차단했어요. 그제야 비로소 해방감이 들더군요. 더 이상 시댁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을 하고 보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더군요. 이혼을 하면 제 인생이 크게 바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제 마음은 더 안정감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 일도 더 잘 되는 기분이더라고요. 걱정이 하나 더니 삶의 질이 윤택해질 정도로 좋아졌죠. 저는 딸아이와 친정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생활하게 됐어요. 친정과 가까워서 아이도 좋아하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주시기 좋아 편해졌죠. 그리고 엄마는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반복하며 몸을 많이 회복하셨어요. 그래도 아직 몸이 완전히 좋은 상태가 아니라 아버지가 주로 딸을 보살펴주고 계세요. 딸은 다행히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 이것 봐봐. 이거 오늘 미술 시간에 내가 할머니 그린 거야. 할머니 아프지 말라고 여기 편지도 썼어. 아이고, 우리 소녀딸이 할머니 예쁘게 그려준 거야? 우리 서연이 그림도 잘 그리네. 고마워. 할머니가 이거 소중하게 간직할게. 잃어버려도 돼. 내가 또 그려줄 테니까.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내 옆에 있어야 해. 그런 말은 또 어디에서 배웠어? 할머니가 서연이 덕분에 금방 나올 수 있겠다.
어유, 고마워. 이쁜 내 강아지. 할머니 건강해지면 우리 놀러 가자. 나 어릴 때 놀러 갔던 곳 있잖아. 놀이기구 있던 공원. 우리 딸은 지금도 어린데 대체 언제를 말하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랑 다 같이 갔던 큰 공원 말하는 거지? 응, 엄청 큰 공원이라고 했었어, 엄마가. 나 거기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또 갈 거야. 알았어. 꼭 가자. 할머니 요즘 엄청 좋아지셔서 조만간 갈 수 있겠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크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신기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해요. 그렇게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도중 아이 맡에 계속 울리는 핸드폰을 발견했어요. 처음엔 그저 친구겠거니 싶어서 그냥 뒀죠. 근데 그 문자가 계속 울리더군요. 아이가 깰까봐 서둘러 핸드폰을 확인했죠. 근데 화면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의외의 인물이 딸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더군요. 문자를 보낸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할머니는 널 미워한 적 없어. 그러니 얼굴 한 번이라도 보여줘라, 서연아. 할머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널 너무 보고 싶어 해. 친할머니 싫어요. 나 미워하잖아요. 나는 우리 할머니가 좋아요. 우리 할머니는 나 엄청 예뻐해줘요. 그러니 연락하지 마세요. 서연아, 할머니도 똑같은 할머니야. 우리 서연이 사랑하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서연아, 엄마한테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한 번만 말해줘. 아가, 할머니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시어머니와 아이가 나눈 문자를 보는데 얼마나 웃기던지요. 저는 그만 웃고 말았죠. 근데 그 메시지를 보고 있자니 마음 한편이 찡하게 아프더군요. 아이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보니 혼자 얼마나 서운함을 삼켰을까 싶었죠. 그걸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는 다시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딸에게 사랑만 줄 거라고요. 이제 아이가 눈치 보는 일은 없었으면 싶었죠. 저는 한동안 거실에 앉아 시어머니와 딸이 나눈 메시지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다시 딸의 방으로 들어와 딸아이 머리맡에 핸드폰을 놓아두었어요. 사실 남편과 이혼 후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한 이 선택을 걱정하기도 했죠. 제 욕심에 이혼을 선택한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아이를 핑계 삼아 결국 내가 원한 게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죠. 근데 이 메시지를 읽고 저는 이 이혼을 평생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아이는 저도 모르는 사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어떤 이유든 저는 이 이혼을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오래전부터 이혼을 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애써 외면했던 거죠. 그런데 딸이 저에게 그 용기를 줬어요. 오히려 이혼 후 행복해졌죠. 여러분, 제가 사연을 시작하면서 했던 말이 있었죠?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이요. 그 말을 매일 하던 시어머니는 결국 자신에게 그 말이 돌아온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이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그 선택은 옳았죠? 저는 이제 제 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해요. 제 사연을 함께 들어주시는 여러분도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면 주저하지 말고 내가 옳다고 믿는 그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 선택이 나에게는 최고의 선택일 테니까요. 저는 여기서 사연을 마치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